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환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소환되지 않습니다. 투표자의 3분의 2가 소환에 반대한 이번 선거 결과 캘리포니아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지사의 바이러스 관리 능력입니다. 공화당 도전자는 너무 큰 격차에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못하고 패배를 시인했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환 선거를 소환해야 한다는 주의회 움직임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같은 날 몇 시간 차이를 두고 미사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국밖 언론은 남북한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서울을 방문 중인 중국 외무상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강조하는 반응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을 일으킬 위험을 막았다는 합참 의장에 관한 뉴스가 전해지자 공화당에서는 그 합참 의장을 해고하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이 책에는 펜스 전 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려다가 공화당인 댄 케일 전 부통령이 막았다는 묘사도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텍사스주에 본사가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대기업은 다른 이슈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주법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켜봅니다. 65세 이상 미국 성인의 19%는 팬데믹 기간 중 저축한 돈을 썼습니다. 부자 나라 11개국 가운데 미국 시니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이크타워에 있는 스키장 이름이 원주민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변경됐습니다. 윤여정 씨와 스티븐 연 씨가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를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9년 동안 이렇게 라디오 서울 방송이 컸습니다는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좋은 아침 좋은 하루부터 뒷부분까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미국 후반부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29년 동안 방송은 다른 그 회사와는 방송국은 다르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저희도 물론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어떠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될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의 알 권리 또 특히나 이렇게 커뮤니티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서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면서 또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무엇을 더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29년 동안 저희 뉴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이렇게 29년을 지내주셔서 하는 뜻에 오늘 감사 인사하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000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드리는 그 감사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쭉 함께 평소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제가 오늘의 미국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더할 나위 없이 늘 감사드리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방송을 하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성질 그대로 마구 비난을 하면서 바로잡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제가 정말로 몰랐는데도 아셨겠지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지적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더 높은 곳으로 저희 방송을
그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고 일일이 따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때로는 죄송하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격려를 다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지 되는데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는 늘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그 같은 반응에 대해서 답변해드리지 못한 것을 바로 그 받지 못하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개국 29주년 함께 저희도 축하하고 여러분들도 축하하시면서 꼭 기회 잡으세요. $1,000 상품도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소환 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큰 표 차이가 아니었다면 굉장한 뉴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체조 선수들을 희롱을 하고 성폭행을 했었던 전 코치에 대한 의사에 대한 이 같은 청문회들 체조 선수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을 생중계하기도 하고 다른 뉴스도 함께 방송됩니다. 그러나 시간대마다 첫 번째 탑 뉴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소환 선거가 있었는데 개표 처음부터 개표 시작하고 45분 정도 되니까 늘 선거 누가 당선하는 것을 발표하는 AP통신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 선거에서 크게 이겨서 소환될 확률이 없다는 것을 발표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많이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그 민주당 그 소환 선거는 캘리포니아주는 deep blue state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0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기서 현재 날이 밝았네요. 벌써 다 나오겠지만 한 70% 정도 개표한 결과 반대 64, 반대 36 거의 2대1이죠. 이 경우는 그리고 이제 64% 이것보다 더 높아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의 2가 소환에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 부지사였다가 주지사 선거를 해서 당선됐을 때도 압도적인 표 차이라고 했어요. 그때 62%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환에 반대한 데가 64%니까 그것보다도 더 커진 겁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에서 지금 2020년 대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아직도 뿌리 깊이 박혀있는 트럼피즘,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여러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조금씩 정치적으로 올라가 보겠다 하는 움직임이 많은데 그 움직임에 일단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라든가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이런 사람들 전부 음성으로도 선거 캠페인까지 해줬죠. 그 민주당 측의 전략은 성공을 했습니다. 출구조사한 것을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게빈 뉴섬 주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두기 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아주 팬시한 나파밸리에 있는 프렌치 런드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도 내가 주지사가 되면은 공화당 후보가 한 얘기예요. 레리 엘더가 내가 만약에 주지사가 이번 소환 선거에서 당선돼서 되면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첫 번째 티를 마시기 전에 백신 접종 의무화, 마스크 쓰기 의무화부터 행정명령으로 갈아엎겠다라고 얘기한 이 사람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하면서 본인은 식당에 가서 밥 먹은 그 현 주지사를 지지했다는 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홈리스에 관한 이슈였었고 당연하죠.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6만 7천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한때 리콜 쫙 힘받을 때는 이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잡기 힘들었을 텐데 그 뒤에도 초지일관 규제를 쭉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확산율이 줄어드는 그런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주민들이 팬데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역별 투표
받은 것을 보면 알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88% 소환하면 안 된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76%, 샌디에고는 조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6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또 샌디에고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민주당 색이기도 하지만 원래 팬데믹을 얼마나 이게 전파율도 빠르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게빈 뉴섬 소환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게빈 뉴섬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극단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추종자를 정치 무대에 세우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바로 전날 와서 클론 오브 도널드 J.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화당 후보, 앞서가는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아무튼 2,200만 명 정도 유권자가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 투표율 최종적으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높았고요. 또 캘리포니아 주니까 우편 투표가 워낙 많고 전체 투표의 70% 이상이고 9월 4일부터는 조기 투표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리콜에 노 한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이 예스라고 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주지사로서 남은 임기 일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연히 재선에 나가겠죠. 그 예스라는 것은 과학을 믿는 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 또 백신의 효력을 믿는, 팬데믹을 끝내야 한다는 바람, 투표 권리를 지켜야지 된다는, 여성의 낙태권 특히 지켜야지 된다는, 또 경제평등, 사회정의, 인종평등,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더군다나 유권자들은 분열, 냉소적인 것을 싫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트럼프를 이겼지만, 왜냐하면 트럼프의 복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트럼프주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것은 그 부정선거를 계속 그 개표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에게 좀 철 좀 들어라. grow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이런 경고도 여러 차례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했습니다. 네. It's shameful. And it's shameful. And I say that, I mean that. As an American, I'm ashamed. I'm disgusted by it. Stop. Grow up, people. These people literally are vandalizing our democracy and trust. 민주당을 또 민주당 그 조직에 관한 어떤 기구에 관한 기관에 관한 제도에 관한 신뢰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What the hell's wrong with these folks?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신들? Accept the results. There's absolutely none. It's embarrassing. 네, 이 물론 그 당혹스럽겠지만 이 패배를 인정을 하고 그런 부정선거 주장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공화당에 뭐 많이 받았어요, 지지. 레리 엘더 이 공화당 후보는 그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배를 시인할까 말까 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시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배이기 때문에 60몇 %대 30몇 %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를 시인하고 오히려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우리 좀 우아하게 패배를 시인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전투에서 졌고 전쟁에선 이길 것이다. 내년에 선거에 나간다는 거죠. 이번에 뭐 첫 번째 예스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노했지만 소환, 그 다음에 그럼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40% 이상 이 사람이 받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 이 공화당 후보가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문제라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그 같은 인종차별이 없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버락 오바마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대통령 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반대를 했고, 이렇게 어제도 또 미국의 인종차별이 없다. 시스템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저에게는 흥미로웠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레리 엘더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주목받았고요. 어쨌든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시 뉴먼 그 주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29지구에서 원래 그 정치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뭐 LA 조금 한 1.7% 정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29지역이 쭉 커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링링첸 공화당이 한때 이 사람 그 리콜 선거에서 져서 이제 그 자리를 빼앗아 갔는데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그 소환 선거를 할 때는 뭔가 좀 그 청원서를 받을 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소환한다 하는 것에 오케이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하기는 만약에 소환이 주지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지사가 승계하도록 그게 이제 대부분의 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일하게 이제 소환돼 본 그레이 데이비스 전 그 민주당 주지사는 소환 선거할 때 투표에 붙이려면은 지난번 선거한 투표율의 한 12%만 청원을 받으면 되는데 서명 받으면 되는데 12%를 25% 정도는 해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너무 표 차이가 많아서 할 수 없게 됐고 캘리포니아주의 소환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부터 그 의회에서 고치는 과정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북한과 한국이 시간 차이를 조금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를 합의를 하고 해서 한국이 뭐 핵 관련 어떤 그 개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은 지난 3월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지난번에는 며칠 전에는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그게 이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크루즈 미사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UN 결의안에 위배되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2번을 발사하고 나서 한국은 몇 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을 했다고 하죠. 한국은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수중 미사일 테스트를 잠수함에서 한 것, 한 뭐 3,000톤급이라고 하고 이러한 정도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이번이 7번째인 겁니다. 미국, 뭐 당연히 러시아, 중국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영국, 프랑스, 6번째가 인도, 그리고 한국이 7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핵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몇 시간 사이에 이것도 한국으로서도 참 드문 일이고 북한으로서도 드문 일입니다. 먼저 북한으로서는 왜 드문 일이냐면은 중국의 왕위 그 외무상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자마자 직후에 이렇게 북한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북한이요. 이렇게 중국이 아주 그 중요한 이벤트를 할 때 더군다나 이건 관련 이벤트잖아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단거리 그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도 성김 그 미국의 북한 대북 특사가 일본과 그 한국의 관계자를 만나려는 그런 시점에 했는데 이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제가 그 497마일, 고도는 뭐 37마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을 향해서 계속 협상하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랬을 때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드문 일인데 중국의 그 외무상이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했을 때 중국이 한 말입니다. 중국도 요즘 뭐 북한과 그다지 아주 가깝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북한을 유일하게 이런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어떠한 그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무역 같은 것은 제일 큰 그 국가고 거래에 있어서 그런 국가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만 테스트하는 거냐? 다른 나라들도 하는데 그리고 문제는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지 된다. 아마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잖아요. 군사훈련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한국도 아직 그렇게 편안한 편은 아니에요. 2017년도에 사드 성주에 배치한 이후에 그 보이콧도 있었고 중국에서 그 이후에 완전히 모든 신뢰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풀린 상태는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개발, 핵 개발 같은 것도 중국이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의 반중 감정도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정치권에서 반중 감정,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은 그렇고 일본은 뭐 입장 말씀드릴 것도 없이 뭐 이게 북한을 향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한국이 드문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아주 그 고성능 무기를 테스트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럼 이건 왜 그렇다고 보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선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주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등등해서 그래서 한국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말랑말랑해 하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비난을 좀 누르기 위해서 직접 발표를 하고 참관도 하고 너무 보드랍다는 데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얘기에 포커스가 가는 주체자가 같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도 이 같은 뉴스를 피하려고 하고 헤드라인 정도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왔냐면은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때도 합참의장이었고 지금도 합참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난해 10월 8일 10월 30일이네요. 10월 30일과 8월 1일에 중국의 합참 의장격인 똑같은 카운트파트에게 전화를 2번을 미국에서 건 겁니다. 전화 걸어서 한 얘기는요. 우리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어떤 그 군사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안심하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때로는 그 불안정해 보여도 그게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이런 전화를 2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전화뿐만이 아니라 스토리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뭐 워싱턴 포스트에서 당연히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요. 왜냐하면 워터게이트를 취재했던 밥 우드워드 지금도 이제 특별 그 취재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워싱턴 포스트의 로버트 코스타 기자와 함께 새로운 책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3번째 책이네요. 이 밥 우드워드 기자로서는 peril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 이런 책에 나왔는데 여기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과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국가의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상태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발간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먼저 책을 입수한 그 언론사가 읽고 적은 것들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 합참의장의 스토리가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가려졌는데 예를 들어서 마크 에스퍼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선거를 전후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나서 아무도 전쟁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백 채널을 통해서 비밀리에 미국은 중국과 군사 대치를 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훈련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그 이후로 연기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 합참의장이 계속 추가로 이렇게 중국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 중국은 이런 전화를 받고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 정부는 안정됐고 모든 게 제대로 될 거예요 라고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 측에 얘기를 해도 중국이나 미국 합참의장 자신도 히틀러의 1933년도에 그 독일 의사당 방화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파워를 쥐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다 끝나고 나서도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완전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도 완전한 전쟁을 원하진 않았지만 단지 뭔가 선거 전에는 대통령의 긴급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항상 미국 사람들은 뭉치잖아요. 9.12 사태 뭐 이런 때처럼. 그러기 위해서 조금만 건드려 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러면 상대는 이게 감정적인 문제고 이게 어디까지인지 상대는 모르니까 더 이제 공격을 하고 선제가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여기에 이제 그 지도자의 감정이 조금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마음을 알고 이 합참의장이 계속 잠깐만 조금만 건드려도 상대가 더 많이 커서 그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설득을 시켰는데도 설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쳤다. 저 사람이 미친 것은 오래전부터 미쳤는데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불안해했을 때도 이 합참의장이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에게 당신 말에 나 다 동의한다. 미쳤다는 거에도 동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합참의장으로서 110% 내가 미치거나 불법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낸시 펠로시가 다시 물어보더래요. 그 crazy라는 단어와 일리걸의 정의가 뭐냐 하니까 내가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뒤에 바로 군사령관들을 쫙 말하자면 그 워룸이라고 국방부에 있죠. 상황실에 해놓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핵단추를 누르는 그 코드를 누르는 것을 만약에 명령을 한다면 군통수권자가 그럴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합참의장이 배석하고 합참의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 나한테 알려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앉아있는 그 사령관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따로따로 다가가서 그것을 다짐을 받았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단추 누르라는 지시 내리면 어떻게? 합참의장인 나에게 바로 연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막았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핵무기 발사권 자체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그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지난번에 그 예비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로 그 나왔었잖아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 당장 해고해라. 합참의장이 만약에 그 책이 패럴에 써 있는 그 책에 나온 그 묘사가 맞다면 합참의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해고해라. 아니면 사임이라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코 루비오가 얘기하고 있기로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강한 거예요. 그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래서 군 통수권자를 얕보고 한 말이다. 군 통수권자를 어떻게 받길래 그렇게 합참의장이 설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군이 개입하는 건 더 위험하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크 밀리 그 합참의장은 9월 28일에 의회 청문회에 나가야지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예정되기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바그램 공군기지 철군할 때 등등에 관한 청문회였는데 이번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글쎄요 이 질문을 넘은 공격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부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그 공식 이벤트를 완성을 했다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이 책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그렇게 안 해보려고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려고 그게 더 정치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럴 방안을 찾느라고 댄 퀘일 전 부통령이었고 뭐 이 사람도 어떻게 대통령이 돼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그 포테이터 그 스펠 때문에 아주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스꽝스럽게 됐었던 그 공화당의 댄 케일 전 부통령에게 물어봤답니다. 댄 케일이 왜냐하면 1992년도에 그 알고어와 그 부시 대통령 막 선거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공화당 측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당신은 옴짝달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당선이고 당신은 당선을 선포를 해야지 됩니다 하면서 댄 퀘일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넌 zero, forget it. 그렇게 하려는 것 forget it 하고 그만해라 하니까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I know 나도 아는데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그 딱 선포하는 아나운서 역할뿐이라고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그때 애리조나에서는 그런 그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 듯 보이고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끝까지 뭐를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댄 퀘일 공화당 전 부통령이 한 얘기가 No. 내가 애리조나에 살거든. 내가 애리조나에 사는데 애리조나에서 그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법적인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으려면은 그대로 원래 해야지 되는 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이 그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는 이겼지만 트럼프의 복제 인간은 주지사가 되지 못했지만 트럼피즘은 살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월 9일이네요. 10월 9일에 아이오와주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이때쯤이면 이제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그림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요. 지금 이미 75세가 됐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나간다 하면서 선거 자금을 모으는 돈을 모으는 자신의 팩으로 모아서 이리저리 쓸 수 있는 그런 돈 모으기는 할 수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요. 잠시 뒤에는 바이러스와 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의 움직임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되냐면요. 지금 캘리포니아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최악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5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6개 주는 지금 중환자실이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가디언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미국 65세 이상 성인의 19%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이빙한 것을 저축했던 돈을 쓰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다 쓰신 분들도 있고 많이 쓰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커먼웰스 펀드라고 영국인 것 같죠. 이 조사 기구가 부자 나라 11개국을 대상으로 한국까지 포함되겠네요.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다른 이런 그 부자 나라들보다 팬데믹 관련 경제 어려움을 특히 미국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분들은 그 정도가 65세 이상이 돈 저축했던 것을 쓰셨는데 독일보다 7배가 많습니다.
독일보다 7배가 많아요. 독일은 3%만이 어려웠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라티노와 흑인이 더 어려웠다. 이런 것. 건강보험이 있어도 뭐가 힘든 점이 많고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백인들의 경우는요. 아주 그 커뮤니티의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해서 뭔가 그 기저질환도 좀 적고 치료받는 데 있어서 기저질환도 적고 평소에도 뭐 건강보험 혜택이라든가 의료 시스템 그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고 연방 법무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텍사스주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지해 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인 요청을 한 45페이지 분량으로 법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미국의 대기업이 조용하네 하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끝까지 조용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칸 그 에어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델 그 컴퓨터 그 델 테크놀로지사나 엑손 모빌 같은 회사가 본사 자체가 텍사스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텍사스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 친화적이죠.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감면해 주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도 뭐 텍사스에 회사를 차리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슈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의 투표 권리 이럴 때는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다른 데서 우리 그 안에 뭐 하면서 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투표 권리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의 낙태 권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여성들이 없으니까 아주 최고위직으로 가면은 여성들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래서 완전한 공감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과거에는 근데 그 낙태 반대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뉴욕타임즈에 전면 광고도 나오고 그런 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업이 계속 이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은 돈만 벌고 정치인은 정치만 하고 했는데 소비자들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 뭐 투표 권리를 뭐 방해한다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는 회사에서 내가 물건을 왜 사? 저 회사는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 회사 걸 사지? 하니까 기업이 이런 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입장을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해왔는데 이번에는 낙태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몇몇 회사가 더 덧붙여졌네요. 우버라든가 리프트는 텍사스의 그 법이 그 낙태하려고 하는 사람을 태워서 어디에 데려다 주면 그 우버 기사도 고소할 수 있게 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회사에서는 뭔가를 좀 반발을 하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베네핏이라는 화장품이 있죠. 입술 그 틴트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 회사도 텍사스 법은 싫다 하지만 이런 회사는 아주 엑손모빌 이런 식으로 큰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뭐 데이팅 회사 몇몇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데 뭐 다른 시 정부로서는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시가 텍사스주와 사업을 못하도록 공무원들은 거기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봐야지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회사는요, 보스파라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홍보 회사라고 하네요. 이 회사는 텍사스주에서 나는 이런 텍사스주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직원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이주 비용 $10,000를 지지한다는 게 있습니다. 잠시 뒤에 윤여정 씨, 스티븐 연 씨에 관한 스토리, 휴즈한 스토리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만 전해드리고요. 그 레이크타호의 그 스콰우 밸리 스키장이라고 있는데 이 스콰우라는 것이 원래 그 원주민 여성들을 아주 비하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타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고요. 시사주간지 타임은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하는데 역시 뭐 흔하게 혁신가 하면 일론 머스크, 리더 하면 바이든, 시진핑, 뭐 리스 체니 등등등 정치인 그리고 아이콘 하면은 그 해리 왕자 부부
뭐 이런 사람들 하고 타이탄과 예술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뭐 세레나 윌리엄스, 팀 쿡 애플에 그리고 윤여정 씨가 있는데 이 윤여정 씨가 왜 타이탄인가 하는 것은 같이 미나리에 출연을 한 스티븐 이언 코리안 아메리칸 배우가 썼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쓰기는 어렵지만 처음 그 사람을 보자마자 굉장히 작아졌는데 본인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윤여정이라는 분은 윤여정이라는 어떤 그 본때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거기까지 갔지라고 말하지만 어떤 그 자신을 가둔 박스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사회적인 기대도 뛰어넘는 그런 것, 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나리를 통해서 세계가 윤여정 씨를 알게 된 것은 난 너무 해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술가 부분에는 이 스티븐 이언 씨가 왔는데 스티븐 이언 씨는 다른 이제 그 영화인이 썼는데 스티븐 이언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포용력, 연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판타스틱한 인간이다. 이렇게 다른 그 동료가 써줬습니다. 오늘은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는 일일 DJ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벙글 쇼에서 노래자랑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라디오 컨설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분들이 나와서 퀴즈를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이 라디오 서울 방송 29주년 개국 기념 그리고 $1000도 있어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